야 선생년아 이거나 처먹어. 급식실에서 선생에게 음식물을 뿌리면서 밟으려던 양아치 학생의 얼굴이 다음 순간 자신의 식판에 처박혔습니다. 인간 쓰레기라 불리던 학생들을 인간으로 개조시킨 UDT 출신 여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목포의 아침은 늘 비릿한 소금기와 희미한 기름 냄새로 시작된다. 그러나 목포 산정고등학교의 아침은 거기에 묵직한 담배 연기와 아이들의 거친 욕설이 더해져 비로소 완성되었다. 항구의 녹슨 철조망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이 학교는 인근 지역에서 갈 곳 없는 문제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밀려 오는 종착역으로 통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학년 8반은 종착역의 폐차장이자 교사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교장 오덕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책상 위 서류를 쳐다보았다. 하서연. 갓 30을 넘긴 나이 국어교사. 사진 속의 그녀는 맑고 선한 눈매에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력서만 보면 어디 명문 여고에나 어울릴 법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 아래 적힌 특이사항이 오덕배의 눈을 몇 번이고 붙들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실 부사관 전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훈련 수료. 오덕배는 헛웃음을 삼켰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경력이었다. 그는 이력서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이 가녀린 여자가, 아니 이 전직 특수부대원이 과연 3학년 8반이라는 지옥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전임자는 부임 석 달 만에 신경쇠약으로 실려나갔고 그 전임자는 아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교육적 이상 같은 건 이곳 3학년 8반 앞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했다. 필요한 것은 통제력, 아이들의 야성을 억누를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었다. 교장 선생님 하서연입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진 속의 여자가 들어섰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으로 단단하게 잡힌 체형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구두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고요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교장실 내부를 한순간에 훑었다. 창문의 위치, 비상구, 책상 뒤편의 공간까지. 그것은 방문객의 호기심이 아니라 작전 지역을 확인하는 군인의 본능적인 시선이었다. 하 선생, 정말 괜찮겠소? 우리 학교 3학년 8반은 오덕배가 말을 흐렸다. 하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특수부대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생존이고 그 다음이 임무 완수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 3학년 8반 아이들은 구조가 필요한 조난자들로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가 오덕배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전직 특수요원이 기적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었다. 3학년 8반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자 복도는 이미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늙고 지친 학생 주임이 연기 속에서 헛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지만 아이들은 그를 본체만 채 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3학년 8반의 실질적 지배자 권시혁이 있었다. 그는 복도 창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조롱기 가득한 눈으로 학생 주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2인자인 마강철이 낄낄거리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이 꼰대. 폐활량 딸리면 먼저 들어가시든가. 마강철의 도발에 학생 주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하서연과 권시혁의 눈이 마주쳤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권시혁의 눈에 순간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스쳤다. 처음 보는 얼굴,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운. 그는 들고 있던 담배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깊게 빨아들인 뒤 하서연을 향해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노골적인 무시이자 탐색이었다. 하서연은 연기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시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숙련된 저격수가 목표를 조준하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복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의 첫 만남이 아니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권시혁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 껐다.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났다는 맹수의 차가운 미소였다. 하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3학년 8반 교실 문 앞에 섰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서연이 3학년 8반에 찌그러진 문을 열자 교실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마치 정글의 동물들이 새로운 포식자의 등장에 숨을 죽이는 것처럼 30여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들 속에는 호기심, 경멸, 조롱, 그리고 짐승의 암컷을 탐하는 듯한 노골적인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교실은 전쟁터의 폐허와 다름없었다. 부서진 책상과 의자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으며 벽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음란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 그리고 짙은 담배 냄새가 역겹게 뒤엉켜 있었다. 하서연은 그 풍경 앞에서도 미동도 없이 교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고요한 움직임에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자극을 받은 듯 했다. 뒤쪽에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음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와, 이번엔 존나 예쁜데? 몸매 봐라. 선생님, 우리랑 술 한잔 할래요? 오빠가 잘해줄게.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교실을 채웠다. 교탁 앞에 선 하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각자의 자리, 표정, 눈빛,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읽히는 서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교실의 지형과 각 개체의 위험 등급이 빠르게 분석되고 있었다. 그때 행동대장인 마강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입에는 불이 붙지 않은 담배가 물려 있었다. 그는 하서연의 바로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찰칵하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대신 그 불꽃을 하서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새로 오셨나 봐? 첫날인데 신고식 한번 해야지. 불 좀 빌려줘도 괜찮겠어, 선생님? 노골적인 협박이자 조롱이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권시혁은 교실 맨 뒤 왕의 옥좌처럼 따로 떨어진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강철이 어디까지 날뛸지, 그리고 저 여자가 어떻게 무너질지 관망하는 참이었다. 하서연은 자신을 위협하는 라이터 불꽃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는 싸구려 담배는 안 피우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하서연의 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다. 그녀의 손이 마강철의 손목을 채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그의 팔 전체가 비명 같은 각도로 꺾여 있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강철의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졌다. 크악! 마강철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서연은 그의 팔을 꺾어 누른 채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군용 격투술의 기본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나오려는 힘을 내 관절을 부수는 데 쓰는 거지. 아주 효율적이지, 안 그래? 교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하서연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마강철을 가볍게 밀쳐냈다. 그는 책상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서연은 차갑게 식은 교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교실 전체를 장악했다. 내 이름은 하서연. 오늘부터 너희들의 담임이다. 그녀는 천천히 교실을 가로질러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권시혁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폐수 처리장이 아니다. 오늘부로 여기는 내 작전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는 내 규칙을 따른다. 하서연은 권시혁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규칙 첫 번째. 이 구역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규칙 두 번째, 교사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성적 모욕이나 인격적 모독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인간의 신체 구조부터 사회적 역할까지 아주 상세하게 뼈저리게 다시 가르쳐 주겠다. 그녀는 권시혁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 같군. 우두머리는 무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 너의 첫 번째 임무는 내 부하가 어지른 이 쓰레기 같은 교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거다. 하서연은 교실 구석에 처박힌 대걸레를 발끝으로 가리켰다. 권시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자존심에 정면으로 상처를 낸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80이 훌쩍 넘는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대단했지만 하서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불만 있나? 하서연의 차가운 물음에 권시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마강철이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다.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하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교실의 팽팽한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다. 3학년 8반의 왕국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서연의 충격 요법은 교실의 물리적인 소음을 잠재웠다. 아이들은 마강철이 끙끙 앓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마지못해 교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복종이 아니었다. 독사의 머리를 밟았을 때 잠시 움츠러드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침묵일 뿐이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더욱 짙어진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이방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권시혁의 분노는 들끓고 있었다. 그는 하서연이 잠시 교무실로 내려간 틈을 타 끙끙거리는 마강철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다. 쪽팔리게 이게 뭐냐? 형님,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손목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 여자가 까라는 대로 깔 거냐고. 3학년 8반이 언제부터 계집애 하나에 벌벌 떠는 병신 집합소였어? 권시혁의 차가운 질책에 마강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 속에서 수치심을 느꼈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의 서열도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몰려왔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전연을 어떻게 밟아버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시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교실이 아닌 더 넓고 공개된 장소에서 하서연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위가 다시 서고 아이들이 저 여자에게 품을지 모를 일말의 기대감 따위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점심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향했다. 바로 급식실, 그곳이 다음 전쟁터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급식실로 몰려갔다. 급식실은 산정고등학교 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학년이 뒤섞이는 무질서와 혼돈의 공간이었다. 하서연은 그 아수라장 속으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식판에 음식을 담은 뒤 일부러 가장 중앙에 있는 사방이 뻥 뚫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적진 한가운데 지휘소를 차리는 장군처럼. 그녀는 알고 있었다. 2차 공격이 반드시 들어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강철이 자신의 무리 몇 명을 이끌고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식판에는 뻘건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끈적한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하서연과 마강철에게로 쏠렸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마강철은 하서연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의 머리 바로 위로 자신의 식판을 들어 올렸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아까 교실 청소하느라 배고프셨죠? 제가 특별히 양념 좀 더 쳐드릴게. 그 말을 끝으로 마강철은 식판을 기울였다. 밥과 국물, 반찬들이 하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 하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를 용수철처럼 비틀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마치 잔상처럼 보였다.
한 손으로는 마강철의 손목을 낚아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강철이 앞으로 쏟아내려던 힘을 그대로 역이용하여 그의 머리를 잡아채 아래로 내리꽂았다. 퍽!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강철의 얼굴이 그가 들고 있던 자신의 식판에 정면으로 처박혔다. 쇠 식판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밥알이 터지고 김치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크어! 마강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얼굴은 밥풀과 반찬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김치 국물과 뒤섞였다. 급식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입을 벌린 채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옷에는 음식물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마강철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권시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규칙 3번째.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시선은 권시혁에게 고정한 채 급식실의 모든 학생들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그리고 군인을 뒤에서 기습하는 건 전시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이다. 하서연은 자신의 깨끗한 식판을 들고 수백 개의 경악 어린 시선을 가르며 유유히 급식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급식실의 정적은 한참 동안 깨지지 않았다. 권시혁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굴욕감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포였다. 저 여자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존재였다. 급식실 전쟁의 여파는 생각보다 거대했다. 하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목포 산정고등학교에서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일종의 도시전설이 되어 퍼져나갔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면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홍해처럼 갈라졌고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교사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의 의심과 불안 대신 알 수 없는 경계심과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변화의 진원지인 3학년 8반은 폭풍이 휩쓸고 간 아침처럼 기이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이전처럼 대놓고 소란을 피우거나 반항하는 아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맹수들이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 긴장감이 교실을 맴돌았다. 권시혁은 며칠째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의 녹슨 항만 크레인들을 응시하며 끝없이 무언가를 곱씹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저 여자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은 2번의 참담한 패배로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약점을,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서 단숨에 무너뜨릴 방법을. 하서연은 아이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을 제압한 직후 방심과 교만이 피어오를 때다. 그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교실이라는 작전 구역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각자의 데이터, 즉 성격, 가정환경, 교우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의 시선은 곧 한 아이에게 머물렀다. 여민준. 출석부에도 이름이 없었다면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기척이 없는 아이. 반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유령 혹은 투명인간으로 불렸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으며 언제나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3학년 8반이라는 정글의 공식적인 최하위 포식자이자 모두의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하서연이 주목한 것은 마강철을 비롯한 서열이 낮은 아이들이 권시혁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여민준에게 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하서연에게 직접 대들지 못하는 대신 가장 만만한 여민준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쉬는 시간 화장실 뒤편에서 돈을 뜯기고 복도에서 발에 걸려 넘어지고 교과서에 끔찍한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여민준의 일상이었다. 그날 오후 하서연은 교무실 창밖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하교하던 여민준을 마강철과 그 무리가 학교 뒤편 공터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
하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요란한 개입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밟았다. 공터에서는 이미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야, 유령. 돈 좀 있냐? 형들 아이스크림 좀 사 먹자. 없어. 없어. 이 새끼가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마강철의 주먹이 여민준의 갸냘픈 뺨을 후려쳤다.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여민준의 몸 위로 발길질이 쏟아졌다. 그들은 하서연에게 당한 분풀이를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하서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피해자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어야 했다. 아이들이 여민준의 주머니를 뒤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빼앗아 사라진 뒤 하서연은 땅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여민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든 여민준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일어설 수 있겠나? 하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여민준은 몸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다. 하서연은 더 다가가지 않고 그와의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다. 나는 널 동정하러 온 게 아니다. 임무를 주러 왔다. 임무요? 작전명 고스트 프로토콜. 유령 신세에서 벗어나 한 명의 인간으로 생존하는 것이 목표다. 군대식 용어에 여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서연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말했다. 너는 지금 조난 상태다. 나는 너의 교관이고 널 구조할 거다. 하지만 구조는 나 혼자 할 수 없어. 너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나 훈련병? 여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누군가 내민 손이, 그것도 가장 무서운 존재인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하서연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상처투성이인 그를 부축해 양호실로 데려가 직접 치료해 주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여민준은 몸을 움찔했지만 하서연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정교했다. 다음 날부터 하서연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훈련은 아이 콘택트였다. 그녀는 방과 후 아무도 없는 교실에 여민준을 남게 하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지시했다. 10초. 딱 10초만 내 눈을 피해선 안 된다. 여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만 헤맸다. 훈련병. 이건 명령이다. 실패는 없다. 하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여민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하서연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는 숨을 헛들이켰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에 압도당할 것 같았다. 1초, 2초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서연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10초가 지났을 때 여민준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잘했다. 첫 번째 훈련 통과. 하서연의 칭찬에 여민준은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성취감이었다. 두 번째 훈련은 목소리였다. 다음 국어 시간 하서연은 일부러 여민준에게 시를 읽어보라고 시켰다.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비웃음 속에서 여민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안 들린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다시. 하서연의 지시에 여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시 한 구절을 끝까지 읽어냈다. 비웃던 아이들은 하서연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이 모든 과정을 권시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서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쏟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저게 저 여자의 약점인가? 동정심? 그는 하서연이 약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감상적인 부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마강철이 또다시 교실에서 여민준에게 시비를 걸었다. 야, 투명인간. 목소리 존나 커졌더라. 돈 있냐고 물으면 대답도 잘하겠네. 당장 10,000원만 꺼내봐. 마강철의 손이 여민준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여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싫어. 그 한마디에 마강철은 물론 주변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마강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주먹이 여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그 앞을 무언가 막아섰다. 분필이었다. 하서연이 교탁에서 던진 분필이 정확하게 마강철의 손등을 때렸다. 아야. 마강철이 손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하서연은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유령처럼 다가와 있었다. 그가 싫다고 말했다. 하서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내 작전 구역에서는 아니오라는 의사 표현은 존중받아야 한다. 알아들었나? 마강철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여민주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하서연의 넓고 단단한 등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괴롭힘 속에서 살아온 그의 인생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방패가 되어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스트 프로토콜,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권시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서연이 여민준을 감싸고 도는 모습은 그에게 혼란과 함께 새로운 공격 방향을 제시했다. 저 여자는 약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한다. 그렇다면 그 연약한 정의감 혹은 동정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면 어떨까? 그는 교실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전장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며칠 뒤 학교 익명 커뮤니티와 지역 SNS에 하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목포 산정고 신임 여교사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알고 보니 불명예 전형? 학생에게 서슴없이 폭력 행사, 군대 버릇 못 고치고 학교에서 왕노릇. 전쟁 후유증 PTSD 의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나? 글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자극적으로 포장되었다. 급식실 사건은 이성을 잃은 교사의 무차별적인 학생 폭행으로 둔갑했고 그녀의 특이한 이력은 사회 부적응자의 폭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해 전화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장 오덕배는 하서연을 불러 난처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권시혁은 이 상황이 만족스러웠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사회적인 평판이 무너지고 고립되면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하서연을 끝장낼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방과 후 아무도 없는 교무실로 그녀를 찾아갔다. 하서연은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시혁은 보란듯이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선생님. 정의의 용사놀이도 이제 끝인가? 조롱 섞인 그의 말에 하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미운가? 밉다기보다는 그냥 거슬려요. 당신이 와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당신의 그 잘난 정의감 때문에. 권시혁은 여민준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특히 그 유령 같은 놈한테 신경 쓰는 거 진짜 역겨워. 그딴 쓰레기한테 시간 낭비하면서 무슨 성녀라도 된 기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 그 순간 하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쓰레기라는 단어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건드려진 것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너 같은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교관으로 있을 때 만났던 부사관 후보생이었지. 이름은 이진석. 너처럼 눈에 분노가 가득했고 세상 모든 걸 증오하는 아이였어. 가정 환경도 엉망이었고 기댈 곳 하나 없었지. 나는 그 아이의 그 분노가 마음에 들었다. 그걸 강철 같은 군인 정신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누구보다 혹독하게 굴렸다.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일부러 더 모질게 대했지.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약한 소리 하는 놈은 폐급, 쓰레기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하서연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마치 아득한 과거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그 아이는 정말 필사적으로 훈련을 따라왔어. 독을 품고 버텼지. 나는 내 교육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수료를 얼마 앞두고 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권시혁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유서가 발견됐어. 거기엔 딱 한 줄 적혀 있었지. 저는 역시 폐급입니다. 괴물로 살아가느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건 더 강한 훈련이 아니었어.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거였는데.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다. 너는 폐급이 아니다. 그렇게 한 번만 말해줬어야 했는데. 하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다. 강철 같던 그녀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 그런데 내 오만과 욕심이 그 아이를 죽인 거야. 난 살인자나 다름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군복을 벗고 교사가 된 건 속죄하고 싶어서였다. 이진석처럼 세상으로부터 폐급이라 낙인 찍힌 아이들을 만나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버텨주는 어른이 되어주겠다고. 여민준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은 위선이나 자기만족이 아니야. 그건 죽은 진석이에게 보내는 내 늦은 사과고 너희들에게 하는 내 약속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끝나고 교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시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무적의 특수요원이나 자신을 억압하는 폭군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짊어진 한 명의 고통받는 인간이었다. 그녀가 말한 폐급, 쓰레기라는 말은 평생 그가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들어왔던 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당신 탓 아니야. 어설픈 위로의 말을 뱉은 권시혁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교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존경, 연민, 신뢰 그리고 정체 모를 동료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그를 덮쳤다. 3학년 8반의 왕국을 지배하던 젊은 왕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하서연에 대한 악성 루머가 교육청에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특별감사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학교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것은 3학년 8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점차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서연이 사라진다면 이 지옥 같은 교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통제와 무관심의 지옥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하서연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폭군이었지만 동시에 외부의 모든 비난과 편견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는 것을. 권시혁은 며칠 밤낮으로 하서연의 이야기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진석의 유서에 적힌 저는 역시 폐급입니다라는 문장은 마치 자신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안 돼. 그렇게 둘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권시혁은 처음으로 교탁 앞에 섰다. 왁자지껄하던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들었을 거다. 교육청에서 사람이 온다고. 우리 담임 이대로 쫓겨나게 생겼다.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쫓겨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잘된 거 아냐? 그 마녀만 없으면 다시 우리 세상인데. 몇몇의 반발에도 권시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교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병신들아, 아직도 모르겠냐? 저 여자가 쫓겨나면 그 다음은 우리야. 저 여자는 우리 대신 총알바지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라고. 우리 같은 쓰레기들 가르치려다 결국 잘렸다고 모두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될 거다.
이진석이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결국 폐급 딱지 붙이고 끝나게 될 거라고. 이진석이라는 이름에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권시혁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진심은 교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싸워야 한다. 저 여자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 여자를 포기해선 안 돼. 그의 선언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때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탄원서를 쓰는 건 어떨까? 여민준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그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선생님 덕분에 얼마나 변했는지, 선생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글로 써서 제출하는 거야. 권시혁은 여민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유령 같던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모두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권시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그 순간 3학년 8반의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었다. 왕이 내린 명령이 아닌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지가 모여 첫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권시혁은 즉시 지휘관의 면모를 보였다. 여민준, 넌 글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 탄원서 초안 작성을 맡는다. 마강철, 네 형님. 너랑 내 패거리들은 반 애들 전원에게 서명을 받아. 반항하는 놈 있으면 알지. 마강철은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주먹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용될 참이었다.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탄원서에 들어갈 문구를 고민하고 어색한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패급들의 집합소가 처음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작전명은 방패작전. 며칠 뒤 교육청 감사관 윤미정이 학교에 도착했다. 칼같이 달인 정장에 안경을 쓴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이었다. 그녀는 3학년 8반의 수업을 참관했고 아이들은 평생 해본 적 없는 경청의 자세로 수업에 임했다. 수업이 끝난 후 권시혁이 반대표로 아이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감사관님, 저희 반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읽어주십시오. 윤미정은 탄원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학생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녀는 탄원서를 옆으로 밀쳐놓고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 모습에 권시혁과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진심이, 그들의 첫 번째 저항이 너무나도 쉽게 무시당한 것이다. 방패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아이들은 다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역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패급은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패배감과 절망이 어둡게 교실을 뒤덮었다. 하서연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특별감사의 마지막 날 3학년 8반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방패작전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 교실에는 깊은 패배감과 무력감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아이들은 이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감사관 윤미정은 교실 뒤편에서 냉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하서연의 해임 혹은 그의 준하는 중징계.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싸움의 결말이 될 터였다. 정작 폭풍에 눈인 하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덤덤하게 수업을 진행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교과서의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을 위해 싸우다 벼랑 끝에 몰린 지휘관 앞에서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력감은 아이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것은 마치 하서연과의 마지막을 고하는 조종처럼 들렸다. 윤미정 감사관이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쾅! 찌그러진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중년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남자의 험상궂은 얼굴과 충혈된 눈은 그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권시혁.
남자는 권시혁의 아버지였다. 권시혁, 이 개새끼야. 너 어디 있어? 아비의 고함에 권시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굳어졌다. 평생을 그를 짓눌러온 공포가 세포 하나하나를 마비시키는 듯 했다.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르장머리야. 일개 계집 선생 하나 지키겠다고 설쳐대. 권시혁의 아버지는 아들의 멱살을 잡기 위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자리를 피했고 윤미정 감사관은 당황한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권시혁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남자의 앞길을 막았다. 특수부대원의 살기나 위압감은 전혀 풍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교사로서 자신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을 뿐이었다. 아버님, 여기는 학교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비켜. 당신이야? 내 아들 병신 만든 게 당신이냐고. 남자는 이성을 잃고 손을 치켜들어 하서연의 뺨을 향해 휘둘렀다. 선생님.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모두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서연은 날아오는 손을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대신 얼어붙어 있던 권시혁이 움직였다. 그는 평생의 공포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서 자신의 아버지와 하서연 사이에 섰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아들의 어깨를 때렸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권시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아들의 반항에 남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남자의 손이 다시 올라가 이번에는 권시혁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하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소나기는 강철 클램프처럼 단단했다. 남자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손목을 빼낼 수 없었다. 놓지 못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하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훈육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범죄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그리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아들의 저항에 남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권시혁이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나 다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평생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나 때리고. 그렇게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절대로. 권시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하서연을 돌아보며 절규하듯 외쳤다. 이 사람은 강지영 선생님은 나한테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라고 말해준 사람이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너는 폐급이 아니라고 말해준 첫 번째 어른이라고. 그 처절한 고백. 한 아이가 자신의 지옥 같던 세계를 부수고 나오는 순간이었다. 교실의 모든 아이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 아이들은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권시혁의 절규는 곧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이 모든 광경을 교실 뒤편의 윤미정 감사관이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교사 하서연의 폭력성 및 자질 부족에 대한 보고서 초안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규정, 절차, 객관적 사실, 그 모든 단어들이 눈앞의 생생한 진실 앞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무력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고 있던 보고서 초안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잘게 찢어버렸다. 곁에 있던 다른 교사가 놀라 쳐다보자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무너진 한 가정이,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한 아이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보고서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습니다. 하서연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고 연구해야 할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녀의 말은 하서연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다. 유죄가 아닌 무죄. 해임이 아닌 인정. 3학년 8반 아이들의 최후의 방어선은 그들 스스로가 아닌 그들이 지키려 했던 지휘관의 진심에 의해 지켜졌다. 교실 창문 너머로 잿빛이던 목포의 하늘이 아주 조금은 밝아진 것처럼 보였다.
권시혁 아버지의 난동 사건은 3학년 8반이라는 이름의 왕국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폭력과 공포로 군림하던 늙은 왕은 퇴장했고 평생을 그 그늘 아래서 살아온 젊은 왕은 비로소 자신만의 왕국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러나 이전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의 침묵이었다. 권시혁은 며칠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모두가 봐버렸기 때문이다. 이전에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연민과 동정, 그리고 아주 약간의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독재는 끝났다. 변화의 첫 신호탄을 쏜 것은 의외로 마강철이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권시혁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콜라 캔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셔라. 툭 던지는 한마디. 그 안에는 서열 관계의 복종이 아닌 친구로서 건네는 서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권시혁은 말없이 콜라 캔을 집어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 순간 죽음과 부활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로 재정이 되었다. 여민주는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정리한 국어 수업 노트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폐급이라 무시했던 아이에게서 받은 작은 친절에 권시혁은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들 스스로가 무너진 질서를 재건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채찍을 든 조련사가 아니었다. 방향을 잃은 함대의 항로를 밝혀주는 등대이자 지친 병사들의 상처를 보듬는 지휘관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교실의 새로운 질서가 희미하게 남아 자리를 잡았을 때 하서연은 교탁 앞에 섰다.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아주 잘 버텨주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다. 하나의 전투를 함께 치러낸 전우들이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전우라는 단어는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겐 또 다른 전투가 남아있다. 하서연은 벽에 붙어있는 시험 일정표를 가리켰다. 기말고사. 아이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짜증과 거부감이 스쳐 지나갔다. 알아. 너희들에게 공부는 지긋지긋한 것일 테지.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전투다. 사회는 성적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를 판단하고 낙인 찍는다. 그들에게 우리가 패급이 아님을 증명해 보일 첫 번째 기회다. 그녀는 새로운 작전명을 선포했다. 작전명 학업 성취도 향상 작전. 목표는 전교 1등이 아니다. 딱 한 단계. 전교 꼴찌에서 벗어나 우리 바로 위 7반을 잡는다. 우리는 더 이상 바닥이 아니다. 할 수 있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군대 지휘관처럼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아이들은 얼떨결에 그러나 자신들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그들의 눈에 다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하서연의 작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적순으로 그룹을 나누는 대신 각 개인의 아주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 임무를 부여하는 특수부대식 팀 편성을 시작했다. 수학, 그나마 함수 그래프는 좀 볼 줄 아는 놈 누구지? 좋아, 내가 포병 관측수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좌표를 찍어. 영어 단어 50개라도 더 외우는 놈? 넌 통신병이다. 매일 단어 시험지를 만들어서 전파한다. 암기 과목에 자신 있는 놈은 보급 담당이다. 요점 정리해서 모두에게 배포한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의 이름 옆에 붙은 그럴듯한 임무에 신기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하서연은 권시혁을 앞으로 불러냈다. 권시혁, 넌 싸움의 판을 읽는 눈이 있다. 전체를 보고 약점을 파고들어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과 끈기가 있어. 넌 이번 작전의 총괄 작전 지휘관이다. 권시혁의 눈이 커졌다. 평생 주먹질과 반항을 지휘해온 자신의 능력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3학년 8반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다. 교실은 난장판 같은 스터디 그룹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싸움이 아닌 가르침의 과정이었다. 야, 이 병신아. 그네 공식도 몰라? 대가리 박아. 이 영어 단어 스펠링 틀리면 죽는다, 진짜. 마강철은 훈련 교관이 되어 졸고 있는 아이들의 등짝을 후려쳤고 여민주는 정보작전관이 되어 조용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쪽집게 노트를 만들어 돌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관 권시혁이 매서운 눈으로 통제하고 조율했다. 하서연은 그 모습을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패급이 아니었다. 각자의 임무를 가진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하나의 팀, 하나의 부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승리를 향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기말고사 기간은 3학년 8반 아이들에게 마치 실전과도 같은 일주일이었다. 평생 찍는 것이 당연했던 시험지를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머리로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서로에게 욕을 하며 문제를 가르쳐주고 잘 외워지지 않는 공식을 손바닥에 적어가며 중얼거렸다. 그 모습은 명문고의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함과 열기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도 뜨거웠다. 시험 마지막 날 마지막 과목의 종료벨이 울리자 아이들은 마치 탈진한 군인들처럼 책상에 쓰러져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뒤에 허탈감과 동시에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교실을 감돌았다. 그리고 며칠 뒤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밝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교실을 뒤덮었다. 아이들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만약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가 전교 꼴찌라면, 어렵게 쌓아올린 자신감과 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하서연이 성적 결과표를 들고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아이들은 침을 삼키며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서연은 일부러 아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이. 그녀는 성적표를 교탁에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개인별 성적은 나중에 나눠주겠다. 그보다 먼저 우리 팀의 성적을 발표하겠다. 하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번 기말고사 3학년 전체 반 평균 순위. 전교 꼴찌는. 하서연은 극적인 긴장감을 위해 다시 한번 말을 끊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7반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교실에는 약 2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는 듯 눈만 껌뻑였다. 꼴찌가 7반이라고? 그럼 우리는? 와! 가장 먼저 함성을 터뜨린 것은 마강철이었다. 그의 함성을 신호탄으로 교실은 거대한 환호성으로 폭발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렀다. 책상을 두드리고 의자를 넘어다니며 미친 듯이 기뻐했다. 전교 1등을 한 것도 명문대에 합격한 것도 아니었다. 고작 꼴찌 탈출.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값지고 달콤한 첫 번째 승리였다. 마강철은 여민준을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고 아이들은 그 주위에서 행가래를 쳤다. 권시혁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가슴 벅찬 희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처음으로 함께 이뤄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때 하서연이 박수를 쳐서 아이들을 주목시켰다. 승리한 부대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겠지. 오늘 우리 반의 승리를 자축한다. 모두에게 피자와 치킨을 쏘겠다. 그녀의 선언에 아이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다. 잠시 후 교실에는 산더미 같은 피자와 치킨 박스가 배달되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에 소스를 묻혀가며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다. 욕설과 웃음소리가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행복한 승리의 향연이었다. 창밖으로 목포 항구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서연은 교실 문 앞에 기댄 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권시혁이 콜라 캔 하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색하게 캔을 건네며 툭 한마디 던졌다.
다음 목표는 뭡니까가 지휘관님.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는 하서연을 자신들의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서연은 그의 콜라 캔을 받아들고 자신의 캔과 가볍게 부딪혔다. 일단은 휴식 및 보급이다 지휘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권시혁도 마주보며 웃었다. 3학년 8반 패급들의 집합소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상처와 실수를 딛고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운 최강의 팀이 서 있었다. 그들의 진짜 성장은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첫 번째 승전보를 울린 축제의 밤이 지나고 3학년 8반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상이 찾아왔다. 더 이상 교실은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정글이 아니었다.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욕설이 오가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끈끈한 유대감과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모르는 문제를 스스럼 없이 물었고 잠든 친구를 깨워주었으며 매점이 문 닫기 전에 빵을 사다 주는 법을 배웠다. 권시혁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반 전체의 구심점이자 신뢰받는 리더로서 아이들을 이끌었다. 그의 옆에는 무력을 과시하는 대신 친구를 위해 힘을 쓰는 법을 배운 마강철과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똑똑히 말하게 된 여민준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의 견고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서연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며 그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했다. 그녀의 작전 구역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밖의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진짜 세상의 정글은 학교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3학년 8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다. 사건은 여민준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편찮으신 홀어머니의 약값이라도 보태기 위해 학교 후 늦은 시간까지 항구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유령처럼 살던 예전과 달리 이제 그는 손님에게 밝게 인사하고 제법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 작은 성실함이 그의 삶에 가져다준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를 눈여겨보는 자들이 있었다. 목포 산정고를 중퇴하고 항구 일대에서 몰려다니며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 높은 무리였다. 그들의 눈에 혼자 늦게까지 일하는 여민준은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민준의 앞을 그들이 가로막았다. 내가 요새 여기서 알바하는 놈이냐? 돈 좀 벌어. 리더 격인 남자가 비웃으며 여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여민준은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얼어붙어 모든 것을 빼앗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자신을 지켜주던 지휘관과 함께 싸워준 전우들이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용건이시죠? 용건? 하하, 이 새끼 말하는 것 좀 봐라. 형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내가 번 돈으로 저녁 좀 사주면 안 되겠냐? 싫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입니다. 싫다는 말. 하서연에게 배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단어였다. 그 한마디에 무리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이 좀만한 새끼가 어디서 눈깔에 힘을 줘? 여기가 내 선생이 지켜주는 학교인 줄 아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되었다. 여민준은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그는 그들이 휘두르는 주먹과 발길질 아래 무력하게 쓰러졌다. 그들은 여민준의 주머니를 뒤져 그날 번 일당을 빼앗고 피투성이가 된 그를 어두운 골목에 버려두고 사라졌다. 다음 날 여민준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3학년 8반에 전해졌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라는 끔찍한 소식과 함께 교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웠다. 자신들의 동료가 자신들의 전우가 학교 밖에서 짓밟혔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시발 그 개새끼들 누구야? 마강철이 책상을 걷어차며 포효했다. 그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찾아서 전부 뼈를 부숴버리겠어. 아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그리고 범인들을 찾아 거리로 뛰쳐나갈 기세였다. 복수.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단어만이 맴돌았다. 권시영 역시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이끌고 그 쓰레기들을 사냥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 교실 뒷문이 열리고 하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들끓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 그 한마디에 아이들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지금 너희들이 하려는 게 뭐지? 복수? 몰려가서 똑같이 때려 죽이라도 하겠단 건가? 그래서 얻는 게 뭔데? 너희들까지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 말고 뭐가 남지? 하서연의 차가운 지적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다. 분노는 이해한다. 나 역시 화가 나. 하지만 감정만 앞세운 복수는 패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은 복수를 하지 않아. 작전을 실행할 뿐이다. 그녀는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와 권시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휘관,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라. 그리고 우리의 작전 목표를 설정해. 권시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휘관이라는 부름에 그는 들끓던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황 아군 1명, 적의 기습으로 부상. 적 신원 불명, 규모 불명. 목표는 적들을 응징하고 아군의 피해를 보상받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맞나? 권시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서연은 교실 전체를 향해 선포했다. 지금부터 전후 구출 및 적 섬멸 작전을 개시한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맹목적인 분노가 사라지고 날카롭게 벼려진 작전 수행자의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하서연의 지휘 아래 3학년 8반은 하나의 정보부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서는 없나? 여민준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상착의 말투 모든 것을 종합해. SNS와 학교 커뮤니티를 뒤져서 중퇴한 놈들 중 비슷한 무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넌 컴퓨터를 잘 다루니 정보 분석조를 맡아. 너희들은 현장 탐문 경험이 많으니 사건 현장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정찰조다. 아이들은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권시혁은 중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작전을 총괄했다. 마강철은 당장 주먹을 쓰지 못해 안달이 났지만 하서연이 그에게는 특수 타격대라는 임무를 주며 때를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몇 시간의 탐문과 분석 끝에 범인들의 신원이 파악되었다. 예상대로 산정고 중퇴생들이었고 그들이 자주 모이는 아지트는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였다. 좋아. 이제 덫을 놓는다. 하서연은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작전을 설명했다. 놈들은 훔친 돈으로 오늘 밤 술판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직접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경찰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냥 신고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어. 확실한 증거와 현행범 체포가 필요하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아이들 몇 명이 일부러 그들의 아지트 근처를 지나가며 시선을 끌고 그들이 다시 금품을 갈취하려는 순간 숨어있던 다른 아이들이 그 장면을 촬영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마강철의 특수 타격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범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시간을 버는 역할을 맡았다. 그날 밤 어둠이 내린 목포항.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미끼 역할을 맡은 아이들 앞에 범인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위협을 시작하는 순간 숨어있던 아이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권시혁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범인 중 한 명이 숨어있던 아이를 발견한 것이다. 저기 쥐새끼가 있다. 상황은 급박해졌다. 범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난투극 직전의 상황이 벌어졌다. 타격대 진입.
권시혁의 외침과 함께 마강철과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이 개새끼들, 우리 친구를 건드려? 마강철은 흉기처럼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하서연의 목소리가 스쳤다. 공격이 아니다. 방어와 제압이다. 그는 날아가던 주먹의 방향을 틀어 상대를 밀쳐내고 넘어뜨리는 것으로 기술을 바꾸었다. 다른 아이들도 하서연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간단한 호신술로 범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는 양아치가 아니었다. 전우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는 병사들이었다. 모두 엎드려. 경찰이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창고를 에워쌌다. 아이들의 활약으로 시간을 번 덕분에 경찰은 범인들을 현장에서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하서연은 아이들을 이끌고 여민준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엉망이 된 몰골이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여민준이 그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권시혁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몸은 좀 어떠냐? 괜찮아. 너희들 어떡해? 시끄러워. 우린 팀이잖아. 마강철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푹 쉬어라, 전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했다. 여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맞아서 아팠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감동,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를 둘러싼 아이들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든든하고 아름다웠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이 다가왔다. 3학년 8반 아이들은 기적처럼 대부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미래는 각기 달랐다. 마강철은 해병대에 지원했고 여민준은 법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권시혁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졸업식 날 아이들은 돈을 모아 작은 감사패를 만들어 하서연에게 건넸다. 감사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유일한 지휘관 하서연 사부님께.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패급이 아니라고. 그 말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8반 영원한 당신의 부대원 일동. 하서연은 감사패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제 너희들은 사회라는 새로운 작전 구역으로 파견된다. 그곳은 이곳보다 훨씬 더 험난할 거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생존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전우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러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목포 산정고등학교 교문 앞으로 더 이상 패급이 아닌 세상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운 젊은 용사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잿빛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갈매기들의 힘찬 날갯짓이 보였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